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앞이 안 보이는데 또 지나고 보면 그때 그 과정들이 필요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본인의 성숙을 위한 데 사용하지 못하고 침몰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그 퍼스널리티가 결정하는 거죠. 같은 상황이 있는데 아래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를 결국 본인만이 결정하는 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그렇죠. 혼자 일어서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하죠. 누구나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가이드나 무슨 상담자나 분석가의 도움이 없었던 시절에도 저는 농촌 지역에서 살아와서 사람들이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았던 관계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분이 떠나고 싶은데 부모님도 걱정되고 신혼인 와이프를 두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부부가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의논하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요? 교수님 아버님이요? 아이고 교수님 카운셀러 밑에도 카운셀러가 나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게 됐나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무슨 이런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힘들고 할 때 서로 버텨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리스 시대에 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건 그리스 시대뿐이 아니고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죠. 어느 사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펑션들이 중요한 거죠. 그 펑션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온 거죠. 죽을 듯이 피곤하더니 또 교수님하고 목사님 뵈니까 또 기운이 나네요. 그래요. 아, 신기하네. 방어 분석은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 이 출판된 바로 직후부터 분석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주제이다. 이 주제에 대한 선구적 책자는 자아와 방어 기제, 그리고 정신분석 기법상의 문제들이다. 위 책들의 여기서 출판 이유 여러분들 좀 수정해야 될 게 거기 프로이드로 나와 있죠. 저자가 여기에 정신분석 기법상의 문제들 Problems of Psychoanalytic Technique이라는 이 책자나 논문은 페니첼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프로이드가 아니고 FENICHEL. 갑자기 저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책은 조그만 소책자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죠. 우리 ICC 초기에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공부했었어요. 두 분은 그때 같이 참여 못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아나 프로이드가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따님이죠. 그래서 그 따님 중에 프로이드를 도와서 정신분석을 발달시킨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지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죠. 위 책들의 출판 이후 본 주제는 끊임없이 분석가들의 관심이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정신분석의 기법과 그 전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을 고른다면 방어에 대한 분석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분석이 초기에 그러하였듯이 본질적으로 이드 분석에 불과하다. 웰드가 이야기했듯이 1920년대의 분석가의 인류는 각 환자에 있어서 리비도가 고착된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하여 그 고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분석가들은 환자의 억압되어진 유아적 욕구, 즉 고착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와 같은 욕구가 낳는 불안과 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보시면 이고 사이클라지가 이렇게 발달하기 이전에 초기에 프로이디언 사이코애널리시스를 이드 사이콜로지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이드 사이콜로지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이드 중심의 정신분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드는 그 속에 여러 욕동, 파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 욕동 중심이죠. 드라이브 중심. 그래서 이 이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직접 접촉하려고 했던 거죠. 무의식에 무엇이 있어서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어디에 고착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고착된 지점에 리비도가 남아 있을 거니까 그 고착을 풀어내는 것. 그래서 리비도를 회수하는 것. 이런 쪽의 이론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원본능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원본능 심리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드 사이칼라지, 이드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드 심리학에서 이고 심리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직접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드에 있는 것을 이고로 옮겨오는 작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접 작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 왜냐하면 이드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드는 모두가 무의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드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드 속에 있는 것들, 이드의 컨텐츠를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러한 시도들이 그렇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어서 어떤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들을 탐구하는 쪽에서 그래서 꿈 분석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꿈에서는 우리가 무의식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꿈에서는 우리가 그 무의식의 내용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어떤 전의식이나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실제 임상에서 어떤 증상이나 어떤 사람의 성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직접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자아의 기능 중심으로 포커스가 바뀐 거죠. 자아가 실제로는 자아의 활동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소화하기 어려운 정서나 어떤 기억들, 페인풀한 것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방어 기능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 방어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인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 방어하는 현상들은 드러나요. 근데 방어 자체도 무의식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그 방어가 일어남으로써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실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어떤 방어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것, 프로이드가 1926년에 썼던 어떤 이 논문이 Inhibition, Symptoms and Anxiety라고 하는 게 Inhibition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억제라고 보통은 번역을 하죠. Inhibition은 억압이라고 번역을 하면 리프레션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잘 구별이 안 돼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절대 하지 못하,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이니비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성공하려고 할 때 꼭 실패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니비션이나 심텀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 그 억제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논문을 계기로 해서 어떤 방어 분석들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드 사이클라지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바로 무의식을 직접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어떤 심층 심리학이라고 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을 심층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긴 하지만 마치 이드 사이클라지에서는 심층 심리학만이 정신분석인 것처럼 되어 있었다. 무의식의 세계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사실은 무의식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의식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무의식 자체만 본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이고의 활동이 중심이 이드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드의 발현과 관련돼서 이고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고는 한쪽에서는 이드가 가지고 이드 속에 있는 어떤 욕동들을 실현시키는 집행자 역할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욕동이 어떤 제한 없이 발현됐을 때 사회로부터 부딪히는 그 외부 세계와의 마찰이 발생하죠. 우선 우리 심리기구를 논하기 전에 욕동과 외부 세계하고 관계에서 볼 때 욕동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외부 세계로부터 탄압을 받기 때문에 그 탄압을 받지 않으면서 적절한 선에서 욕동이 활동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어떤 중재자가 필요했던 그 중재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모아서 이고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자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아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에서 포커스가 이드 중심에서 이고 중심으로 옮겨왔고 지금도 이고 사이클라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고의 역할들이에요. 과거에는 이드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보고 이고는 의식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디펜스 메커니즘, 이 방어 분석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고 자체에도 무의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마음의 구조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이 지정학적 이론이었죠. 토포그래피컬 티어리인데 거기서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심플하지 않다라는 거가 나온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낼 수 없는 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속에 옛날에는 카인셔스니스가 그냥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욕동만 무의식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나의 활동 중에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방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욕동뿐만이 아니고 나의 활동 자체도 모르는 거죠. 내 이고.
나의 이고도 잘 모르고 나중에 슈퍼이고 개념이 등장하면서 슈퍼이고가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규범이다 할 때도 그거 자체도 무의식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마음의 작용별로 보면 이고의 기능, 이고는 어떤 면에서는 합리성을 대표한다고 보죠. reason. 합리성 중심의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이고라고 한다면 도덕률을 대표하는 것, 어떤 규범을 대표하는 것을 슈퍼이고라고 이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동을 대표하는 게 있는 게 역동 파생물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 것을 이드 원본능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또 그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마음을 이고, 이드, 슈퍼 이고로 이렇게 나눈 게 1920년대에 와서 이런 구조를 생각했는데 이걸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조 이론이 처음에는 프로이드가 1920년대 이전까지는 지정학적 이론으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이고 사이콜로지가 발전하는 1920년대에 오면서 이걸 구조 이론, 어떤 분은 이걸 2차적인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의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처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가 아나 프로이드의 The Ego and Mechanism of Defense라고 하는 이 책이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지금도 방어 이론을 공부할 때 이 아나 프로이드의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고를 중심으로 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좀 다른 쪽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드의 세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 포커스 자체가 우리한테 있는 어떤 네거티브한 부분들 중심이죠. 묘하게 프로이드가 봤던 인간에 대한 개념 자체는 그냥 반인 반수의 개념에 가깝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우리의 반은 짐승이다. 그래서 역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동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걸 컨트롤하는 방식이 어쩌면 이성과 도덕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갈등 구조를 근원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패시미즘이라고 할까? 염세적인 인간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동의 세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상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프로이드의 이 역동 이론으로 봐야만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강렬한 어떤 역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내담자들도 많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분들은 이 역동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느 하나의 이론의 틀만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수용하고 우리 내담자에게 적용되는 내담자를 돕는데 가장 적합한 어떤 퍼스펙티브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문헌상 방어에 대한 분석 기법에 관계된 사항들을 보면 방어를 통해서 저항하거나 맞서고 있는 본능적 파생체들을 분석하기 전에 그들 방어를 먼저 분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고사항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깊이 있는 것을 분석하기 전에 표면에 있는 것을 해석 또는 분석하라는 일반적인 원칙의 예로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어는 좀 더 표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소원보다
좀 더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고사항이 적용되는 많은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한 환자에게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자요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잘해야 믿으려 들지 않는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는 몹시 화를 내거나 치료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환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 실제로 치료자가 하는 일이 방어를 통해 저항하는 본능적 파생물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그 방어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 예로서 2장 끝에서 기술되었던 환자에게 해준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환자는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 사람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살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화를 내거나 자신을 책망하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화를 낸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를 즐겨 사용하였다. 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분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추론 또는 이해를 몇 달이란 기간을 거쳐 여러 차례 환자에게 해석해 주었다. 이게 바로 방어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해석이 환자가 사용하는 방어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아까 이 사례를 보시면서 생각나는 걸 우리 좀 나눠보죠. 누군가 대상에도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화를 낸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자꾸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자기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방어가 이게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정말 그 사람에게 화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전치에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났는데 그 상사에게 화 났다는 것도 모르는데 집에 와서 엉뚱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무능하다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게 어떤 면 근원적으로 이 앵거 처리가 잘못되고 있는 경우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심한 게 우울증 환자나 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죠.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원대상에 대해서 느낀 강렬한 어떤 분노, 좌절로 인한 분노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자기의 이고의 기능을 공격한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고 하는 그 이고는 여러 기능인데 생각하는 기능, 행동하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행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그 기능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 공격성이 가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느끼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던 것을 뭘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열 상태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커넥션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연결 고리들이 다 끊어져서 어쩌면 이게 이고가 파편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게. 통합된 인격 체제가 부셔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하지 않더라도 이 공격성이 외부 대상 대신에 자기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 공격성을 슈퍼이고가 가져가는 경우에 슈퍼이고가 하시하다고 하는 것은 이드 어그레션이죠. 이 공격성이 밖으로 가지 않고 자기 정신기구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심한 초자, 아주 하시한 초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격하는 입장이 되면 이게 심한 우울증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 공격성을 자기 안에서 한쪽으로서는 슈퍼이고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는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고의 기능을 공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네. 이게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신체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체화가 일어난다. 그게 몸이 아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프로세스를 해야 될 게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이게 바디가 그 역할을 심리 기구가 담당해야 될 일을 바디가 감당하니까 바디는 생각도 느낌도 잘 할 수 없는 이런 그냥 신체인데 신체가 우리 마음이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신체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 방식으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각한 분들은 우리 과거의 이론 속에서는 리비도 중심의 이론들이 많은데 어떤 생명의 에너지나 어떤 사랑의 에너지 혹은 성적 에너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이 네거티브한 부분 특히 공격성의 처리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많은 경우에 결국 공격성을 담아내는 문제라는.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을 자기의 어텐션을 전부 자기한테 가져갔다고 하는 어떤 모든 그 자기애적인 환자는 모든 자기의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것은 맞아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들이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이걸 리비도의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공격성의 문제를 볼 것인가에 대한 큰 퍼스펙티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결국은 어떤 생명의 에너지, 리비도가 없는 상태인데 리비도가 없는 것은 공격성 이론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파괴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이걸 컨테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결국 리비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감싸고 공격성이 터지지 않도록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 장치가 리비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적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리비디널 에너지가 거기에 사용된다. 이 화약이 터지지 않도록 그걸 감싸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화약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사랑의 에너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격성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리비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격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자기의 못남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게 이상적인 자아상과 이상적인 대상상 그것을 현실의 자기 이미지 그러니까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하고 아이디얼라이즈드 오브젝트의 어떤 이미지 그 표상과 자기의 이미지 그 이게 리얼 셀프나 액츄얼 셀프나 혹은 트루 셀프라고 하는 자기의 실제 모습을 이상적인 자기나 앞으로 되고 싶은 자기나 아니면 대상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하고 이걸 섞어서 문제는 앞으로 내가 이게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이렇게 거대 자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난 모습으로 드러나는 실제로는 허약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기를 보지 않기 위한 방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거대한 자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자기가 아닌 것을 현실 자기라고 믿는데 비극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병이 제일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대작이니까 누구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중생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초라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버틸까요? 라고 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가 이미 우상이 돼 있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임상에 오면 상담자고 당신 대학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벌어요? 이거 해서 어떻게 애들은 키울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찮은 사람들로 다 이렇게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그 공격성과 자기애성이 좀 명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가 명확하게 명확하지 이해가 잘 않죠. 안 가요. 예, 되게 이거 어려워요.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성이, 이게 초심리학적인 거니까 환자들을. 이것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설명 방식 중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수긍이 가는 것을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이론이 될 수 있는데 그 공격성을 에너지라고 그냥 에너지 이론으로 보면은 이 에너지에 지금 옛날에 여기 뉴욕에서 9/11 사태 나고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타임스 스퀘어에 어느 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 타임스 스퀘어 부근에 차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밴 승합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차는 잠겨 있고 그 안에 어떤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보따리가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보니까 그 보따리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저게 뭔가. 그때는 우편물을 통해서 무슨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어떤 약이 배달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인데 그리고 뉴욕에서 뭐 3,000명, 4,000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런 대형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때인데 그 차가 하나 놓여 있으니까 신고를 받은 순간에 우선 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을 한 거죠. 우리 서 목사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타임스퀘어에서 그 밴에 이상한 물체가 하나 실려 있는데 그것이 신고가 되니까 그 당시로서는 9/11 직후였던 것 같아요. 겁이 나니까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도 함부로 못 오고 폭발물 처리반이 가서 그 지역을 전부 봉쇄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접근해서 뭔가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게 폭발하게 되면 그 맨하탄의 일부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하는 걸 공격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타고난 인본한 공격성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를 못 살게 구는 아이도 있고 양순한 아이도 있고 다 그런 태어난 인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 환경 속에서 좌절이 심할 때 좌절에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어떤 애들은 캐런 호나이가 얘기한 대로 자기 좌절 생기면 그 대상하고 부딪혀서 moving against people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이런 패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moving toward people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moving away from the people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비율을 맞추는 대상의 말을 잘 듣고 대상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안전해지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아까 moving away people, moving toward people 혹은 moving against people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근본적인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환경하고 관계에서 베이직 트러스트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돼야하는데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이 안 되면 베이직 앵사이티가 발생한다고 봐요. 이게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 경우, 이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까 이처럼 캐런 오나니가 봤을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무빙 어게인스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공격성을 그냥 막 사용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남한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공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 살아내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안전을 확보를 하고 미미하나마 거기 관심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공격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공격성이 사실은 좌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을 안 해줘서 이 공격성이 생겨서, 아까 사람을 대항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처럼 이 공격성이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심리적으로는 살아남는데, 우선 이 공격성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 공격성을 처리할 이 공격성 처리반이 투입이 되는데 그 폭발하는 에너지인데, 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에너지가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원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리비드라는 에너지고, 그게 리비도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그레션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에너지가 결국 이 공격성을 처리하는, 공격성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자기를 파괴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결국 리비드라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 자체가 묶여버린다는 결과가 되죠. 사랑의 에너지를 표시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공격성의 에너지를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공격성 문제가 해소되면 이 사람의 태도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임상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성 문제가 해소되면서 리비드라는 한쪽에 정서들, 사랑의 정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만 있던 이 PS 포지션,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PS 포지션에서 편집 분열적인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로 가는 징표가, 저 미운 대상이 사실은 좋은 점도 있네. 저런 인간은 난 절대 상종을 못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태가 오면서, 저 사람도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네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분노가 터지지 않도록 애쓰느라고 아무 정서도 못 느꼈던 그 정서가 공격성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공격성이 누그러지게 되면 방어군도 힘이 좀 여유가 남아돌죠. 리비도가 좀 풀려나면서 그때 사랑의 정서들 또 함께 풀린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따로 구별해서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남 선생님의 질문 아주 적절한 질문 같아요. 조금은 임상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애성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 공격성과. 그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래요.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내가 거대 자기를 만들어야 됐던가, 그 원인을 못 찾는다. 그 사이코 다이내믹스를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잘나야만 되는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도 뭐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공부 좀 덜 하면 어때, 내가 쟤보다 잘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무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도저히 자기는 버텨낼 수 없을 때는 이 거대 자기로 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거대 자기를 가진 분들은 물론 거대한 집안에서 거대한 자기가 태어나지만, 그거 자체도 근원적으로 보면 정말 거대한 집안 때문이 아니고 거대한 집안을 이루느라 정신없는 부모들. 그래서
버림, 돌봐주지 않는 부모가 밑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거대해서 이 사람이 거대 자기가 된 게 아니고 버림받아서 거대 자기를 자기가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많은 경우에 재벌가 자제들이 자살하는가 하는 것하고 연결되죠.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장 어떤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있는 사람들 집안에서 가장 황폐한 아이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태어난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태어난 부분도 전혀 그럼요. 무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부분은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많이 어떤 형제하고 어떤 형제는 비슷한데 또 다른 형제 두 짝끼리 맞고 서로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묘하죠. 그래서 인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지만 부모의 유전자도 양쪽에서 어느 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만 어떤 비중으로 이게 섞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너무 바이올로지컬리 뉴로사이언스나 어쩌면 브레인 사이언스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프로이드가 실패한 것처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도 전능감이죠.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인간의 신비에 대한 도전이죠. 어떤 생명 현상이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한 것인가에 대한 리스펙트가 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 우리의 리서치 몇백 년의 리서치를 가지고 이 생명을 다 풀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의 다 왔다고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간은 다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이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해석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분노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저항하고 있는 본능 파생체, 즉 분노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 매 해석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한 일이나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해서 환자가 화가 나 있음을 언급하여 주었다. 매 해석의 주된 강조점은 최소한 나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적이고 격분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는 방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항하고 있는 역동파생체에 대한 언급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역동파생체보다 방어를 먼저 해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 다 동시에 해석되어진 것이다. 역동파생체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방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술적인 오류다. 방어에 대한 해석만을 하고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이 얘기가 납득이 되시죠? 어쩌면 이전까지의 다른 분들, 지금도 일반적으로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얘기할 때는 가까운 것을 먼저, 표층을 먼저 하고 심층은 나중에.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는 방어 분석을 먼저 하고 저항에 대한 분석, 방어나 저항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역동에 대한 것을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심층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은 그 다음에 그 역동 파생물에 대한 것을 먼저 해석하지 말고 방어 분석 먼저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논리상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굉장히 이 찰스 브레너는 논리적인 분이에요. 보기 드물게. 얼핏 맞는데 위험하니까 우선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방어를 발생시킨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역동 파생물, 어떤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 그로부터 오는 소망, 어떤 판타지, 이 해석은 나중에 하자. 근데 내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화가 가지 않도록 자꾸 자기를 탓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당신을 탓하느냐는 쪽에 자꾸 이 방어 분석만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방어냐? 근데 방어는 결국 화가 났다는,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분노가 나에게, 이 분노가 있어서 분노에 대한 방어로서 나를 탓한다고 하는 이런 방어죠. 어떤 어그레션을 외부로 돌리지 않는 셀프에게 돌리는 이런 패턴의 방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어 분석 자체가 이 역동에 대한 분석과 분리돼서 일어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결국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물론 기술적으로 강조점이 정서적, 이걸 듣는 사람에게 너무 듣는 사람의 정서를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논리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방어를 하고 있다면 무엇에 대한 방어인가가 없는 방어 분석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똑같은 연속적인 해석에는 역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원론적인 해석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원에 관한 해석의 일부는 회상된 기억에, 또 일부는 재구성에 기초를 둔 것이다. 몇 달이 지난 후 환자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한 일이 있다. 그는 강의실을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잘못 의심을 받아 교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고, 마침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죄가 있는 것처럼 자백해버린 일을 기억해냈다. 이미 말했듯이 이 기억은 환자가 사용하는 특정한 방어 방식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즉, 이 장에서 기술한 환자가 5세 때 병원에서 겪었던 경험의 중요성에 관한 추론을 제시하고 지지해준 셈이다. 교장실에서의 경험을 기억해낸 바로 뒤에 환자는 다른 측면의 갈등적 요소,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의 내용에 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이 그의 연산 과정 중에 출현함에 따라 나의 해석도 이 점을 다루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화를 내게 되면 자신이 거절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누가 항상 화만 내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겠는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얼마 동안 별다른 확신이 없이 그와 같은 생각이 자신에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오랫동안 가져왔던 부인에 대한 불만과 그녀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정말로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인생은 자신과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비참한 뿐이고 행복이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분석과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했지만 대부분 자기 비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가끔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몹시 낙담하여 다음과 같이 물었다. 4살 때 일어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뭘 바라느냐고요? 몰라요. 아마 항생제를 줘서 나를 낫게 하는 거겠죠? 독자들은 환자가 5살 때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된 이유가 성홍열, 박테리아 감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는 항생제를 구할 수 없었다. 만약 항생제가 있더라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생제가 소개된 지 몇 년 후에 그 병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 지난번에 내가 환자에게 그의 입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위에서 방금 제시한 연상이 있기 10일 전이었음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틀림없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다시 설명해 볼 때 이와 같은 반응과 연상은 환자가 갖고 있는 갈등의 정확한 성격과 불안의 특정 내용을 결정하는데 5살 때의 병원 입원과 4살 때의 부모와의 결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을 부가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갈등의 성격은 사랑에 대한 갈망, 본능의 파생체이며
불안의 내용은 갈등과 관련된 위험, 외로움과 절망이다. 여기서 오늘 멈추면서 지금 여러분들 남아있는 생각을 좀 나누죠. 여기서 우선 여기 4살 때 일어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내담자는 굉장히 고분고분한 성격이고 화가 나면 자기를 공격하는 형식이고 자기를 탓하지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는 이런 성격인데 분석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4살 때 일어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그 얘기를 되뇌이십니까?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뭘 바라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항생제를 줘서 나를 낫게 하는 거죠. 라고 상담자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남선생님이 임상 사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경험할 거예요. 이럴 때 상담자가 느끼는 것과 이 내담자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연상들이 좀 있을 텐데 조금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항생제라는 거가 그때 이 환자가 알았던 그때 병원에서의 그 병하고 질병하고 이게 관련된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항생제라는 게. 항생제가 있었으면 입원을 안 해도 됐었다면서요. 환경이. 그 당시. 그렇죠. 근데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생제를 줘가지고 나를 낫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가 이게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분석을 떠나서 어쨌든 이런 네, 그렇죠. 걸 떠나서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통찰이 있으면 이분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나. 공격성이 좀 발휘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편에서 통찰을 한 상태라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통찰을 못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상담자로서 무력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무력감과 예,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이 환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죠.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상담자로서의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통찰을 하면 항생제 뭐 빨리 나를 뭐 낫게 해주든지 어쨌든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공격성에 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담자에게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반가울 것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통과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이 어쩌면 치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게 증표인데, 그러니까 성공의 증표인데 많은 분은 이게 실패의 현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 자기의 정서를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서들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 진전인데 많은 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더 좋은 어떤 서비스를 함으로써 이 정서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 버리다 대부분. 선생님이 지금 뭐 해준 것 중에 섭섭한 게 있죠. 내가 뭘 좀 더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뇌물을 쓰는 방식으로 이분이 더 이상 공격성이나 불만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력감과 그리고 우리의 좌절스러움,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력한 상담가로서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무력한 상담자임을 받아들여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점에 이르면 난 절대로 무능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역적인 저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런 고비들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상담자의 그 태도가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내담자가 여러 가지 그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상담자가 어머니도 되고 뭐 또 가지각색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비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감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방어만 네. 하다가 상담자가 자기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적인 네. 저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리어 환자보다도 내 방어를 하다가 그냥 끝마치게 될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 상황에서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어쩌면 상대방이 지금 뭔가가 불만이 있어 그걸 토로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주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못 듣고 같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는 더 그 사람보다 더 큰 불만을 드러내버림으로써 둘이 군쟁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글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할 때,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분석자는 항상 분석가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상대방은 환자고 나는 의사니까 의사로서 환자가 하고 있는 말, 뭐 행동 그 하나하나를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분석적인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감정이 생기니까 그걸 놓쳐버리죠. 같이 화가 나고 막 때려주고 싶고 제가 그런 감정이 너무나 어떨 때는 자신이 나 자신이 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상담할 수 있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잡이 제일 어려운 잡이에요. 내담자처럼 뭐 수필 쓰듯이 본대로 느낀 대로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동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서가 환자가 그렇게 그렇게 아프구나.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냥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정말 이건 난 하기가 참 힘든 그런 프로페션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상담 쪽에 있는 분들의 끊임없이 대하게 되는 어떤 도전들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사실 의외의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헬플리스한 상황에 자기를 놓아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치료자로서 임무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자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정서적인 어떤 전쟁터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참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상대방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장터 속에서 그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맞는 총탄이 안 아픈 게 아니고 잘못 맞으면 자기도 버텨낼 수 없는 이런 총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지난번에 배웠던 그 말이 상당히 항상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런 것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분석적인 그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 왜 나는 말을 해서 내 감정을 했을 때도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그런 태도. 그렇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분석가의 태도라고
분석적인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길거리에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도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내담자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나한테 왔는데 그걸 내가 버텨줘야 될 버텨줘야 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분에게 그냥 되돌려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